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조교수로 있는 신명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스포츠 심리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예요. 스포츠 심리학은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알아두면 쓸모있는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신명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에서 스포츠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제 자랑을 하자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는 곳이 바로 진천 선수촌이죠. 제가 진천 선수촌에 있으면서 국가대표 선수들 스포츠 심리 상담사로도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다양한 역도 선수들도 했고요, 스쿼시 선수, 그리고 동계 스포츠 종목 선수들 등 좀 많은 선수들의 스포츠 심리 상담은 제가 도와줬죠. 그리고 축구로는 부산 아이파크에서 심리 상담 교육도 진행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테니스 선수, 배드민턴 선수, 축구 선수, 골프 선수, 또 역도 선수 등 이제 다양한 심리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본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하나 재밌는 우리 스포츠 심리 중요한 재밌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루틴이란 거예요. 이 루틴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TV에서 많은 소개들을 들었을 텐데 좀 제가 루틴을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다들 농구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농구에서 자유투를 하는데 3번을 튕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 3번을 튀겨야 하지만 자유투를 잘 넣을 수 있는데 야, 너 5번 튕겨서 슛을 해 라고 한다면 그 선수는 아마도 잘 자유투를 넣기가 조금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그 3번에 맞춰서 리듬이나 감각을 다 익혀왔는데 갑자기 그 리듬을 5번을 바꾼다면 수행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겠죠. 자, 큰 의미에서 이런 일관된 행동적인 습관을 루틴이라고도 불러요. 일반적으로 그런 행동적 습관이 루틴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루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 같은 경우는 시합을 앞두고 있어요. 이 시합이 낮 12시에 시합을 한다면 시합과 동일한 형태로서 계속 연습도 하는 것도 하나의 루틴이 돼요. 만약 12시라면 12시에 동일하게 연습도 동일한 시간대에 하는 것도 하나의 루틴이 되고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는 시간 또 하나의 루틴으로 잡을 수 있어요. 밥 먹는 시간도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일정해야 되고 밥 먹는 양까지도 일정하는 것도 하나의 또 루틴이 돼요. 이 루틴은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잠자는 것도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고 시합장에 와서 경기 전 스트레칭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스트레칭하는 순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루틴이 될 수 있고요. 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자기가 정해놓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루틴이 되는 거예요. 이 루틴은 아주 다양하다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루틴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는 지금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나달이라는 테니스 선수예요. 나달은 테니스 코트가 여러 개가 있는데 클레이 코트라고 흙에서 하는 코트예요. 코트에서 나달이 너무 승률이 좋아요. 그래서 흑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수예요. 그리고 이 선수만이 아주 독특한 루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루틴을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제 물병 루틴이 아주 유명하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나달은 물병에 상표가 꼭 경기장을 가리키도록 하나씩 조절을 해요. 그렇게 하고 경기를 꼭 임해요.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도 상표가 바로 경기장을 볼 수 있게 조절하는 거죠. 그냥 물을 툭 갖다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물병을 그냥 툭 던지고 가진 않아요. 나달은 그 여러 가지 루틴 중에 그건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럼 과연 나달에 대한 이 루틴들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midst of recovering from the return of serve,
as Rafa knocked the volley into the open court. See that shows Nadal knows all too well why everybody is laughing, completely obsessive about his water bottles. 여러분은 왜 선수가 웃고 팬들이 환호했는지 아시나요? 2015년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 중에 바람에 쓰러진 물병을 보고 심판이 볼보이에게 물병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볼보이는 가서 그 유명한 나달의 물통을 건드립니다. 그러자 나달이 웃고 팬들은 환호하죠. 이는 나달이 경기 때마다 지키는 유명한 루틴 때문입니다. 테니스 3대장 중 한 명이며 흑신이라고 불리는 라파엘 나달은 매 경기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중 하나가 앞서 보여드린 물병입니다. 테니스는 경기 시간이 길고 체력 소모량이 엄청나서 선수들은 중간중간 수분 섭취와 영양분을 섭취하는데요. 나달은 물과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한 루틴에 의해 놓고 있습니다. 나달은 항상 2개의 물통을 준비하는데요. 대개는 에너지 드링크와 물입니다. 2개의 물통은 자신의 발 앞에 약간 비스듬하게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물통에 붙은 라벨이 자신의 코트를 정면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물통의 특이한 포지션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 루틴은 나달의 12개의 루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달은 경기 때마다 12개의 루틴을 지키고 있는데요. 나달의 출근부터 퇴근까지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경기 45분 전 얼음장 같은 물로 샤워를 합니다. 두 번째, 항상 똑같은 높이로 양말을 신습니다. 세 번째, 항상 한 손에는 라켓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5개의 라켓이 든 라켓 가방을 듭니다. 네 번째, 항상 오른발로 코트 위에 들어섭니다. 다섯 번째, 항상 같은 위치에 물통을 위치시킵니다. 여섯 번째, 항상 코인 토스 시에 점프를 합니다. 일곱 번째, 항상 웜업을 할 때 코트를 띄어서 이동합니다. 여덟 번째, 항상 경기 중이 아닐 때는 라인을 밟지 않으며 오른발로만 넘습니다. 아홉 번째, 항상 서브를 넣을 때 이렇게 넣습니다. 서브 라인을 발로 쓱 놨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털어줍니다. 그리고 바지를 당겨 정리합니다. 그 다음은 셔츠 어깨 부분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양쪽 귀 너머로 넘깁니다. 머리 한번, 코 한번, 머리 한번,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열 번째, 항상 매 포인트가 끝나고 타워로 몸을 닦습니다. 11번째, 항상 코트를 바꿀 때 상대방이 먼저 지나가고 지나갑니다. 12번째, 항상 휴식 시간이 끝나고 상대방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납니다. 자, 나달의 루틴을 이제 보고 왔는데요. 어때요? 나달의 루틴이 아주 다양하죠. 심지어는 선을 넘는 것도 오른발이 먼저 넘어야 되고요. 언제 와서 샤워를 언제 온다고 했죠? 그렇죠. 시합이 있기 전 꼭 몇 분, 45분 전에 와서 꼭 샤워를 한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나달의 루틴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왜 나달은 저런 루틴을 가지게 됐을까요? 왜 선수들은 저렇게 다양한 루틴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나달뿐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많겠지만 나달은 자기의 그 많은 루틴들을 하나하나 지킴으로 인해 경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루틴은 바로 집중력과 연관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시합과 관련된 정보 하나하나를 나달은 챙기면서 시합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틴을 개발한다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의 루틴이 되고요. 이 루틴으로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마이클 펠프스의 선수는 세계적인 수영 선수죠. 그리고 수영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펠프스는 오늘 보실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 속에서 어마무시한 이 루틴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마이클 펠프스가 보여주는 루틴의 힘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펠프스의 한 가지 핵심 습관. 펠프스는 어려서부터 에너자이저 같았다. 엄마와 아빠를 힘들게 할 정도로
넘치는 에너지를 딴 곳에 쏟기 위해 7살에 수영을 시작했다. 수영 코치 밥 바우만은 펠프스가 유난히 긴 상체와 큼직한 손, 상대적으로 짧은 다리를 보고 미래의 세계 챔피언이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런데 펠프스는 감정 기복이 심했다. 경기 전에 좀처럼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다. 1000분의 1초를 다투는 스포츠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정신력을 소유해야만 했다. 바우만은 어린 펠프스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언젠가부터 바우만은 훈련이 끝날 때마다 펠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일어나자마자 역시 비디오 테이프를 꼭 보아라. 이 비디오 테이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그날그날의 완벽한 레이스를 뜻한다. 즉, 시뮬레이션. 펠프스는 바우만의 말에 따라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발대에서 다이빙에 완벽하게 수영하는 자신의 모습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했다. 손 동작 하나하나, 수영장 끝에서 손을 대고 턴을 해서 되돌아오는 모습, 자신이 남긴 물갈래, 입술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 경기를 끝내고 수영 모자를 벗을 때의 기분까지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수영 경기의 초 단위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비디오 테이프는 계속 업그레이드 되었다. 다이어트, 훈련 일정, 스트레칭, 수면 시간 같은 다른 습관들이 저절로 생겨나 기록을 더 단축시켰다. 2008년 8월 13일 베이징 올림픽 경기 3분 전 펠프스는 출발대에 올라가 다이빙 자세를 취했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펠프스는 힘차게 도약했다. 그런데 물에 몸이 닿는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다. 물 안경 안에 물기가 있었던 것이다. 펠프스는 물이 심하게 스며들지 않기를 바라며 수면을 갈랐다. 하지만 두 번째 턴을 했을 때 눈앞이 흐릿해졌다. 세 번째 턴을 했을 때 물 안경 안으로 물이 가득 찼다. 이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수영장 바닥에 그려진 선도, 터치판에 그려진 T자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올림픽 결선에서 이 지경이 된다면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조차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때였다. 펠프스의 비디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분명 위기였지만 비디오 테이프는 물안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바우만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깜깜한 밤중 일부러 불을 켜지 않은 채 훈련시킨 적도 있었다. 펠프스의 머릿속 비디오 테이프에는 그때의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다. 펠프스는 힘찬 스트로크를 유지했다. 마지막 50m를 남겨두고 최종 터치판을 누를 때까지 몇 번의 스트로크가 남았는지 추정했다. 19번, 20번, 21번 정도인 것 같았다. 그의 주특기인 폭발적인 스퍼트가 시작되었다. 18번째 스트로크에서 관중들의 함성이 크게 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를 응원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19번, 20번, 머릿속에 비디오 테이프가 말했다. 펠프스는 온 힘을 다해 21번째 스트로크를 하며 팔을 쭉 뻗었다. 터치판이 손끝에서 느껴졌다. 그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펠프스는 서둘러 물안경을 벗고 전광판을 쳐다보았다. 그의 이름에는 WR, 세계 기록이란 글자가 번쩍거리고 있었다.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소감을 묻는 한 인터뷰에서 펠프스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맹인이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바우만, 대체 펠프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킨 건가요?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승리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작은 승리를 이루어내면 또 다른 작은 승리를 유도하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펠프스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낼 때까지 우리 팀은 이런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실험하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작은 성공을 가져다줄 습관을 정말로 찾게 되었고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자동으로 만들었죠. 경기장에 도착하면 펠프스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미 절반 이상을 수영한 상태입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가벼운 준비 운동도 상상했던 대로 똑같이 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수영 경기 당일 금메달은 핵심 습관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펠프스 영상을 보고 왔는데 어때요? 루틴이 이미 엄청나죠?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수영을 시작했는데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물안경 속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시합은 거의 망치는 거죠. 왜냐하면 옆에 라인하고 다른 선수를 경기하는 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펠프스는 어땠죠? 물안경 속 물이 바로 올림픽 결승전에 들어왔는데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평소에 하던 그대로 자신의 머릿속에서 했던 행동 루틴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결국 금메달을 차지하게 됐어요. 자, 이게 바로 루틴의 힘이에요. 루틴은 시합 중에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게 우리가 선수들의 수행력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루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스포츠 심리학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데 그중 하나가 루틴이 됩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더 궁금점이 생깁니다. 바로 그러면 루틴과 징크스의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 둘은 비슷하게 보이는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하는 이 개념적 차이만 아시면 루틴이냐 징크스냐는 한 번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TV를 보면 요즘 뭉차도 많이 했고 뭉쳐야 잔다도 있었고 뭉쳐야 이제 농구하는 것도 있죠. 그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나와서 축구도 하고 농구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징크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런 징크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시합 전날에 저는 어떤 속옷을 입고 나가야 됩니다. 시합이 있을 때 저는 어떤 티셔츠 색깔을 입어야 된다. 자, 그런 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들이 있다면 과연 그건 루틴일까요? 징크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예. 저는 노란색만 보면은 정말 시합에서 잘 안 돼요. 저는 지나가다가 빨간색 차만 보면 시합을 망쳐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징크스일까요? 루틴일까요? 네, 제가 오늘 어느 정도 구분하는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 말씀드린 거, 서로 앞쪽에 말씀드린 거 있죠. 나는 특정한 속옷 색깔을 입어야 된다. 나는 특정한 티셔츠를 입어야 된다는 하나의 루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말하는 거, 지나가는 색이 빨간색이면 난 시합에 지더라. 노란색만 보면 지더라. 그거는 하나의 징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루틴과 징크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있냐 없냐는 부분이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빨간색 티셔츠를 입어요. 빨간색 티셔츠를 입는다는 거는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있죠. 만약에 특정 속옷의 색깔을 입어야 된다. 그럼 그거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내가 통제를 할 수 있고 그걸 지킨다 수 있다면 그거는 좋은 루틴이 되는 거예요. 징크스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나가다가 노란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경기장까지 이동하는데 TV를 보다든지 아니면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노란색이 나와. 그건 여러분이 통제를 할 수 없겠죠. 이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은 말 그대로 미신, 징크스라고 부릅니다.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징크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징크스가 아니라 뭐라고 볼 수 있다? 루틴입니다. 제가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담해 보면 선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징크스를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선수가 높이뛰기 선수였는데 이 선수는 약간 징크스는 아닌데 시합장만 경기 전날 시합 날만 되면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몸에 조금이라도 터치하는 것도 싫고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예민하고 이래서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수한테 그랬어요. 넌 정말 세계적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을 가졌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대표적으로 야구 선수에 있어서 커쇼가 그렇죠. 커쇼는 평소에는 선수들하고 아주 잘 지내요. 근데 시합 날만 되면 어떤 선수도 커쇼 근처에 가지 못합니다.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커쇼가 성격이 이상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커쇼는 그때부터 시합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만의 루틴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본인들이 징크스인지 아니면 잘못된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주 좋은 루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루틴 그리고 하나의 징크스의 차이는 내가 통제할 수 있으면 하나의 루틴이 되는 거고, 약간 징크스라고 볼 수 있는 그 미신입니다. 미신. 경기력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리고 이러한 징크스, 일반적인 미신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많은 선수들이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틴은 내가 통제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루틴이고, 징크스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상황. 그럼 이건 하나의 미신으로 볼 수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게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우리는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응용 스포츠 심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응용 스포츠 심리학은 지금 발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수들의 최고 수행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응용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그럼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과연 응용 스포츠 심리학만 있냐? 아닙니다.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다양한 맛집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맛집을 왜 찾아갈까요? 네, 당연하죠.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집하고 맛집하고 뭐 차로 3시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도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차를 타서라도 시간을 소비해서라도 우리는 그 맛집을 찾으러 가요. 왜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까요? 멀리 있는데, 정말 멀리 있는데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맛있으니까. 즉 뭐냐면, 이걸 좀 더 다르게 이해한다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쾌락을 얻으면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러분은 게임 좋아하죠? 게임 많이 할 거예요. 컴퓨터 게임. 부모님이 야, 게임 그만하고 이제 공부해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요. 알아요. 지금 시험 공부를 해야 되고 게임을 하다 보면 시험도 망칠 수도 있고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게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우리는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또 다른 스포츠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운동 참여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분야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최대한 운동에 참여하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스포츠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 분야를 우리는 건강운동 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동기와 감정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감정은 말씀드렸죠? 즐거운 일을 하면 사람은 그 행동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과연 운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운동 참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게 건강운동 심리학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하죠. 하나는 동기, 하나는 감정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동기하고 감정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여러분은 동기는 많이 아실 거예요. 하나는 외적 동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내적 동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운동 참여를 촉진하려면 내적 동기가 좋을까요? 외적 동기가 좋을까요? 그렇죠. 내적 동기가 다들 좋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럼 내적 동기라는 거는 운동 참여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외적 동기는 운동을 참여함으로 인해 뭔가 소득, 보상을 받는 게 외적 동기예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다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제가 영상을 또 하나 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payment for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in me cry.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영상을 보고 왔죠. 자,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운동, 즉 마라톤을 열심히 하신 이유가 운동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셨나요? 아니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운동을 한 거죠. 그렇죠. 물론 내적 동기가 운동 참여에 중요하지만 지금 보신 영상처럼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 동기도 운동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누군가가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를 하는데 그 이성이 너 싫어! 근데 그 싫은 이유가 너 너무 똥똥해서 싫어!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낙심이 크겠죠. 뚱뚱해서 싫다고 했으니까.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겠어. 운동을 해서 내가 날씬한 모습을 만들어서 너 앞에 나타나겠어 라고 해서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내적 동기 때문에 운동을 했나요? 아니면 외적 동기 때문에 운동을 했나요? 네, 외적 동기예요. 그래서 내적 동기뿐만 아니라 외적 동기도 운동을 참여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을 참여하는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정이죠. 이제 감정이 즐거운 기분을 느끼면 또 운동을 하면 많이 참여하겠죠. 자, 여러분 어떤가요?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나요? 나쁘나요? 좋다고요? 나쁘다고요? 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 전제가 있었죠.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 그 행동을 지속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많은 연구를 보면 운동을 해도 기분이 좋다고는 하는데 실제는 사람들은 여전히 운동을 참여하고 60% 정도는 그만둔다는 거예요. 아니, 운동을 하면 그렇게 즐겁다면서 왜 사람들이 그만둘까라고 연구자들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실제 연구를 해서 봤더니 요 보시는 표처럼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감정이 플러스 3점이죠. 이 플러스 3점이라는 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플러스일수록.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이 감정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시작 전에는 한 3에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운동을 점점점 많이 시간이 지날수록 5분, 10분, 15분, 20분이 지날수록 어때요? 기분이 나빠지죠. 자, 여러분 이제 운동장 뛰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분 동안 운동장을 뛰어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 기분 좋게 뛰어요. 5분 또 뛰어요. 힘들죠. 아우 힘들어. 10분 아우 힘들어. 15분 뒤 너무 힘들어. 20분 물 먹고 싶어.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바로 그 부분을 나타내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기분이 좋게 시작하다가 운동을 시작하면 점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은 20분 다음부터는 이제 운동이 끝난 부분이에요. 끝나고 휴식 시간, 20분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는 갑자기 어떻죠? 그렇죠. 기분이 확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건강운동 심리학에서는 감정이 과연 인간의 운동 참여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준 게 스포츠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영역, 하나는 운동선수들의 수행력 향상을 위한 응용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건강운동 심리학,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운동 참여를 유도하고 또는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면 운동 참여를 지속할 수 있는 이 분야를 연구하는 게 건강운동 심리학. 오늘은 이 두 개의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레저 스포츠학과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레저 스포츠학과의 진로 방향 총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 생활 스포츠 지도자로 나가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건강운동 처방사, 세 번째는 체육회, 네 번째는 해양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 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대학원 진학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먼저 전문 생활 스포츠 지도사입니다. 우리 레저 스포츠학과에서는 생활 전문 스포츠 지도사뿐만 아니라 선수들을 지도하는 전문 스포츠 지도자 양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 오시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데요. 먼저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입니다. 이런 전문 스포츠 지도사 2급은 고등학교 운동선수 출신들이 따면 아주 좋아요. 또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은 운동선수 출신은 아닌데 일반 내가 우리 학과에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실기 능력을 쌓아서 일반 사람들의 스포츠 지도사로 가겠다면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두 자격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관공서 스포츠센터 또는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취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학과에서는 저희가 이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특강
선생님을 모셔서 특강도 하고요. 커리큘럼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경력금도 현재 지급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2021년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자격증 취득반에 있는 친구들의 한 60%가 이 자격증의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격률은 점점 높일 생각이고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오시면 최소 못해도 스포츠 지도사 또는 생활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꼭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운동 처방사 자격증입니다. 이 건강운동 처방사는 지금 현재 저희가 체육학과 또는 레저 스포츠학과 즉 체육학 영역에서 가장 공신력이고 가장 따기 어려운 자격 중에 하나예요. 이 자격증은 생리학 기반된 교과목들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자격증의 합격률이 거의 10% 정도 미만이라서 이 자격증 따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 학과에서는 이걸 작년에 이걸 취득한 친구도 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건강운동 처방사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건강체력백센터, 이건 정부 기관이거든요. 건강체력백센터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보건소, 병원, 대기업 등 이제 다양한 곳에서 운동 처방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저희 학과에서는 학사, 석사 연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스포츠, 생활 스포츠, 건강운동 처방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만약 학사, 석사 연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생리학 관련된 또 전문성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다든지 아니면 동작 분석의 역학에 대한 전문성을 키운다면 그러한 석사학위까지 함께 갖춘다면 아마도 체육학에서는 아주 뛰어난 전문성을 가진 인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는 최대 학사, 석사 연계 과정을 통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학사, 석사를 연계해서 거의 1년의 시간을 단축하면서 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입니다. 체육회는 각 지역마다 체육회가 다 소속되어 있는데 이 체육회는 거의 준공무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공고문이거든요. 강원도 지역의 체육회에서 뽑는 다양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을 따시면 체육회에도 충분히 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또 이제 해양경찰이나 소방관 공무원으로 준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내에서는 영어과에서는 토익에 관한 토익만 전문적으로 하는 교과를 편성을 해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으로 가고 싶다면 토익 공부도 학교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은 5번째는 이제 대학원 진학도 가능합니다. 저희 레저 스포츠학과에는 다양한 전공의 교수님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학부 때보다 좀 더 수준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싶다면 대학원 진학도 가능하시고요. 또 대학원을 꼭 일반 대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교육대학원 춘천 캠퍼스에서 진학을 하실 수 있고요. 교육대학원에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서 체육교사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 입상 경력이 있는 친구들, 전국대예요. 고등학교 전국대에 입상 경력이 있으면 필기시험에 가산점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정말 잘했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하면 교육대학원 진학을 해서 체육교사로서의 꿈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저희 학교에서 오면 좋은 거는 저희가 하는 레저 스포츠학, 즉 체육학을 여러분이 전공을 하고 또 다양한 연계할 수 있는 부복수 전공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에 부복수 전공을 하고 체육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전문성은 한층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오셔서 꼭 우리 레저 스포츠과에 오셔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학과의 전공들과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훨씬 더 밝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상 저희 스포츠 심리학에 대한 소개와 레저 스포츠에 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